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비의 손실률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전 세계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국과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함락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실패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로만 전쟁을 치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적의 대공망을 파해하는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국과 북한의 수준을 비교하는 건 매와 병아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강의 방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미친 짓을 계획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블라드미르 푸틴은 최근 전쟁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전쟁의 장기화를 노리고 무차별 징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서방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이 전쟁을 질질 끌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를 위해 푸틴이 선택한 방법이 2차 동원령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해 러시아 국민으로 인간방패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내년 1월쯤 러시아는 2차 동원령을 선포하고 50에서 70만 명의 인원을 징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1차 동원령 30만 명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가뜩이나 땅은 무식하게 넓고 인적 자원은 한 줌밖에 없는 러시아에서 50에서 70만 명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간 불태우는 짓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구나 1차 동원령 때 30만 명을 징집하는데도 내란 직전에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2차 동원령은 국가적 멸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70만 동원병들이 전장에서 사지멀쩡하게 무사 생활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사상률은 193%를 돌파했습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19만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병력의 41%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 중 3분의 1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보급도 훈련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문자 그대로 갈려나간 1차 동원병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만 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 목숨을 전쟁터에 내다버리겠다는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하든 절대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러시아군의 모든 무기 체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손실률은 이미 최초 투입 물량을 기준으로 203%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기갑 차량의 4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률입니다. 심지어 전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초 1200대 전차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계된 전차 손실량은 2924대에 달합니다. 초도 물량의 243%가 파괴되거나 노획된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차가 3300대 남짓인 걸 감안하면 무려 88.6%의 전차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 도저히 현대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구소련 시절 무기체계와 처참한 정비 능력, 그리고 부정부패로 고철이나 다름없어진 치장 물량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러시아군에 남아있는 기갑 전력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다 북한에서 폭풍호, 선군호 같은 2.5세대 전차까지 빌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동원병을 투입해봤자 보병이 한계이고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병사 2명당 총 한계라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군에서 사정이 괜찮은 건 공중전력뿐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 전 초도 물량 기준으로 회전 있기에 110%를 손실했으며
고정이 있기에 85.2%를 잃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전멸에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기갑 전력에 비하면 아직 몇몇 부대가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공중 전력도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군 전력이 그나마 멀쩡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운영을 한 탓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 헬기가 떴다 하면 격추해버린 스팅어로 인해 이제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 무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스팅어 생산 라인을 부활시키고 차세대 유격체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효용성이 의심되던 맨페지가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뜬금없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맨페지가 현대전에서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도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도 러시아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경고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봐야 북한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의 방공망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6.25 전쟁에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에 제공권을 빼앗겨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군 전력을 띄울 수 없으면 한국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주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다수의 이글라지 대공 미사일로 자국군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글라는 사거리 5.2km, 상승 한도는 3.5km 수준의 구식 맨페지이지만 이런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만 무려 14,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보유한 대형 공격 헬기가 10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이 수치는 가히 철벽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헬기 전력이 고작 북한의 맨페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엄청난 해법을 등장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덕컴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실전에 배치 중인 군사 강국입니다. 덕컴은 지향성 적외선 대응책을 뜻하는데요. 현대 대공미사일은 대부분 적외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의 크기가 클수록 관성항법, GPS, 디지털 영상 참조, 레이더 영상 참조 등 다양한 추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적외선 추적 방식입니다. 특히 맨페이지처럼 소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일단 값이 싸고 목표물의 여론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라 스텔스 기체를 상대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꼭 스텔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 전투기 헬기는 다양한 미사일 교련 장비를 탑재하고 있지만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도 미사일에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컴은 적외선 방식의 유도를 기만시켜주는 최첨단 기만 체계입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사일 앞에 열탐지 카메라를 매달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덕컴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착해 조정실에 미사일 접근 경보를 울리는 동시에 회전식 열상 카메라에 미사일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회전식 열상 카메라는 접근 중인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조준하고 기만강원 장치가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강원을 발사합니다. 즉 레이저 형태의 아주 강력한 적외선을 투사해 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 안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아주 강력한 플래시를 비춰서 일순간에 눈을 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결국 시각 정보를 잃은 미사일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목표를 잃고 추락해버립니다. 더구나 한국의 덕컴은 초단위의 짧은 시간으로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가능하고 완전 능동식이라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만 성능 덕분에 덕컴은 대공방패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만이 덕컴 자체 개발에 성공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2014년 우리 군이 미국에 덕컴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거부당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안 판다고 못 만들었던 건 이미 수십 년 전의 한국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의 판매를 거부당한 지 고작 4년 만에 덕컴 개발에 성공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의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의 덕컴 기술이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의 덕컴을 탑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기에는 덕컴을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에는 맨페즈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도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번개호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투기 요격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S-3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S-300은 미사일에 따라 최대 200km까지 요격 가능한 우수한 지대공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S-300도 덕컴을 탑재한 전투기 앞에서는 빛이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러시아군의 수호이 57을 들 수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시제기 11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전투기이지만 아직 단 한 대도 손실되지 않으면서 덕컴 탑재 전투기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호이 57은 우크라이나 서부나 키이우 같이 가장 방공망이 촘촘한 곳을 폭격할 때 투입되었는데요. 이는 수호이 57이 스텔스기인 덕도 있지만 덕컴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텔스기와 덕컴의 조합이 전투기의 작전 영역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즉, 덕컴은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KF-21입니다. 실제로 ADD는 2030년까지 KF-21 탑재용 덕컴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0지 이상을 견디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덕컴의 작동 방식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빔제 연구사업, 기만기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KF-21 개량 로드맵과 비교해보면 블록3 단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KF-21 블록3와 덕컴의 동시개발은 우리 공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개발 완료되면 첨단 군사 무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방어력은 물론이고 스텔스기라는 압도적인 공격력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 국방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